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어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합니다. 저는 오스이고요. 캔디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입니다. 은평구에 살고 있고 오스의 와이프입니다. 저는 바이섹슈얼입니다. 오스와 캔디는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무진장 오랜만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랜만일 생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뵙는 건 아니죠. 오랜만에 나타나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서 약간은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2화의 마지막 멘트는 무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였더라고요. 저희가 아마도 2월 어느 때 방송을 녹음하고 또 올렸던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지금 벌써 상반기가 홀랑 지나가 버렸습니다. 캔디님 이번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2월에 인사하고 인사드리는 것만 봐도 저희가 얼마나 바쁜 상반기를 보냈는지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정말 너무 바빴고요. 사실 저희 이장네 집에서 가장 컸던 일은 아무래도 오스님이 2잠러에서 무려 3잠러가 되셨다는 게 아닐까 싶고요. 3잠러라고 표현하기에도 약간 프로 N잠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간간히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N 플러스 알파 잠러를 살고 계시고요. 바쁜 것을 제외하고 가장 상반기에 있었던 큰 일은 아무래도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미 벌써 무슨 전생의 일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아득해. 그쵸. 네. 이 호불호와 상관없이 지금 현 대통령이 한 대통령 된 지 100만 년 된 것 같은 기분이. 아닌데 그 정도는 그 아닌데요? 정도는 아니에요? 좀 오바였나요? 네, 오버하시네요. 네, 인정합니다. 여튼 그 상반기의 기간 동안 지나가는 곳마다 광장마다 이 무지개 깃발들이 계속 보였던 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일이었고요. 그 무지개가 지금의 정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약간 화가 나는 일. 맞아요. 그 광장에서 올렸던, 나부꼈던 그 깃발들이 이 비상시국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때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소거된 것 같다 하는 아쉬움들이 다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소리는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었던 사람들이 모르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분. 네. 제가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막말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막말 팟캐스트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게 목 끝까지 나오는 말을 참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정치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상 깊었던 사람이 민주노동당 후보였던 권영국 대표였는데요. 네, 저는 지난 서울 퀴어문화축제 때 제가 직접 그 권영국 대표님에게 화관을 씌워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화관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왜 캔디가 화관을 갑자기?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퀴어 텃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퀴어문화축제 때 부스를 내고 퀴어 텃밭에서 직접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허브와 꽃으로 화관을 만들었어요. 화관을 만들어서 퀴어문화축제 오시는 분들에게 씌워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희 부스에 권영국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겠죠. 권영국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제가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씌워드릴게요 하고 화관을 착 씌워드렸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렸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권영국 대표의 머리 스타일이, 그 색깔이 약간 하얗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과 초록색의 조합이 좋았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벗지 않고 계속 쓰고 다녀주셨고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혀서 저는 좀 뿌듯했다. 내가 퀴어 텃밭을 알렸다 하는 뿌듯함이었나요? 여러 가지죠. 퀴어 텃밭을 알렸다. 저 권영국에게 내가 저렇게 잘 어울리는 화관을 씌웠다. 그게 바로 나다. 내 패션 센스로 그에게 찰떡같이 어울릴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탁
얹어 주었다, 그의 머리에. 뭐 여러모로 네, 그게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일이기도 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뭐 저도 굳이 말을 얹자면 그 퀴엄나 축제 당일날 퀴어 텃밭의 부스에서 나의 어떤 노동력도 큰 몫을 했다라고 살짝 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때 오스님이 한국 성촉소수자 문화인권센터 퀴어 텃밭 부스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이런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인사이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을 내내 잊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캔디와 저를 통해 팟캐스트 안부를, 이 생사 여부를 왜 안 물어주신 올라오냐? 네,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도 마음 한구석에 늘 빚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로운 호흡이지만서도 꾸준하게, 사실 솔직하게는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막 월에 몇 번 하겠다, 뭐 분기에 몇 번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차마 그 약속까지는 하진 못하겠고 하지만 계속 하겠다. 하지만 계속 하겠다. 우리는 이장이 될 것이다. 될 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돌봄입니다. 빠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우리 당체 행사를 알리고 싶은데 어쩌면 좋지? 퀴어 동네 이장에게 말해봐. 퀴어 동네 이장? 밑줘야 본전이니까.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해서 광고를 모집합니다. 단체 행사, 자기 자랑, 어떤 내용도 상관없어요. 퀴어이장@gmail.com으로 광고 문의 바랍니다. 퀴어이장@gmail.com. QUEEREJANG 퀴어 이장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치키치키 해볼까요? 치키치키차? 카차카초? 코초코초? 초초초! 초! 좋습니다. Free audio post-production by alphonic.com. 오늘의 주제는 돌봄입니다. 오스는 돌봄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글쎄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장면은 화분에 물을 주는 장면이에요. 화분에 물을 잘 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장면이 먼저 떠올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먼저 떠올랐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에게 돌봄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만져도 보고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그 자주의 재능이 조금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캔디님은 돌봄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돌봄하면 제 와이프가 떠오릅니다. 저요? 저는 돌봄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저를 떠올리신 거죠? 캔디의 뒷담화 타임인가요? 그럴 리가요. 오스님은 식물 돌봄의 재능은 좀 떨어지는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아까 해주신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만져보고 하는 돌봄이라는 것에서 캔디 돌봄의 재능만은 매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해드릴까요? 뭐야? 오스님은 캔디가 아프면 들여다봐주고, 캔디가 우울하면 앞에서 웃겨주고, 또 뭐가 있을까? 캔디가 일하기 싫으면 일하라고 윽박질러주고, 집이 더러우면 캔디가 힘들어하니까 열심히 치우라고 퇴근도 해줍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썩을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열심히 하라고 독려도 해줍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아니, 청소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한다는 말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퇴근과 독려만 하는 거예요? 쓰레기인데? 어머, 아니요. 쓰레기도 잘 치우라고 권유를 해주곤 합니다. 아유, 내가 쓰레기라고 하는 제가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치우라고 권유도 해준다고요? 캔디의 와이프도 훌륭한 다른 면모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잘 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캔디의 이야기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캔디와 오스의 서로 돌봄 면에서는 사실 제가 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오프닝에서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쓰리잡러
프로 엔잡러가 되면서 집안 살림을 스스로 많이 돌보지 못한다고 약간 평가하고 있거든요. 캔디가 엄청 많은 부분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 아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로 돌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봄의 기술은 오스님보다 제가 약간 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소도 더 긴 시간을 해왔고 집안일도 더 긴 시간을 해와서 청소 기술은 좀 부족하다. 정정을 해볼까요? 그러게요. 정정을 좀 하세요. 아무래도 캔디가 저보다 국립된 생활을 한 지 오래됐죠. 그 경력에서 오는 짬바라고 해야 될까요? 빠른 시간에 쳐내는 짬바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없는 편인 것 같고 어느 수준 이상 집안 살림이 쌓였을 때 되게 쉽게 낙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아무것도 못하겠어. 손도 못 대겠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어떤 우울의 늪에 빠지면 캔디가 주로 이렇게 건져주죠. 제 생각엔 그 더러움에 대한 역치가 제가 오스님보다 좀 더 높아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어. 이 정도의 더러움을 치울 수 있는 힘이 있어, 나에겐. 저는 없고 특히 이제 지금 한창 여름이니까 이 여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더러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퀘스트들이 있잖아요. 뭐 벌레랄지 그런 것을 견디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 돌봄에도 계절별로 돌봄이 다양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름에는 이 더위와 더러움, 이 더위에서 오는 더러움과 괴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돌보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추위는 추위에서 오는 질병, 감기, 몸살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약간 지방을 차이가 돌보는 기술들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죠. 예컨대 동파를 해결하는 그쵸. 기술이라던가 뭐 여기도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는 이 공간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별 퀘스트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네. 돌봄에서. 여튼 그래서 그것은 경험과 기술이어서 마음보다는 약간 그 다음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오스님이 그 돌봄에 대한 마음씀만은 우리 집에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없고 전 얼른 뭔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체득해야 할 기술을 잘 체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에 대한 건 뭐예요? 그냥 마음을 더 쓴다? 그쵸. 돌보아야 되는 상황을 눈치챈다. 알아차린다. 알아차리고 시선을 둔다. 그렇죠. 그 그 기술과 상관없이. 그래 그냥 오지랖만 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약간 자기 캐파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지랖만 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정말 지금 힘들구나. 그걸 위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어. 뭘 할게. 뭘 하자. 이걸 하는 것들이 큰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오스님이 그런 게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근다합시다. 그리고 사실 오스님의 이 돌봄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상반기 동안 캔디 돌봄보다 다른 데서 더 빛을 발하기도 했어요. 어디에서 빛을 냈죠? 사실 저희가 괜히 2화까지 하고 팟캐스트를 안 올리고 그랬던 게 아니다. 저희가 게을러서 그랬던 것이 정말 아니에요. 이제 와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에 저희 이장 내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첫째 고양이 꿈냥이가 이제 노년의 투병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저희의 모든 일정은 고양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고양이 돌봄의 맨 앞에 오스님이 든든하게 서 계셨지 말입니다. 서 계셨지 말입니다. 네, 말입니다. 저희 꿈냥이가 누구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꿈냥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8년생이에요. 2008년생이 지금 몇 살?
17살? 고등학교 간 어르신이죠. 고등학교 가서 이제 집합은 중학생 때 배우는 거잖아. 수열도 배우고, 수열도 중학생 때 배우나? 성인기를 준비하는 어르신인데요. 미적분도 배우고. 엄청 커요. 총 길이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가 한 1m 돼요. 진짜? 진짜. 그렇게 되나? 길이로 하면 1m 돼요. 그리고 제일 무게 많이 나갔을 때 10kg 플러스 알파. 그쵸. 이렇게 커다란 거대묘였는데요. 저희 고양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살이 빠지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몸무게가 작년 말에는 반토막이 가까워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뼈가 만져졌죠. 그래서 얘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보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갈 때가 돼서 노화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만 하다가 애가 갑자기 막 잘 못 걷고 눈곱이 막 끼고 그래가지고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신부전이라는 병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여러분, 반려동물 돌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꿈냥이랑 10몇 년을 살면서도 그런 걸 전혀 돌봄, 사망 이런 거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오스님은 이 고양이 돌봄 상상이나 해본 적 있으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돌봄의 영역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방접종을 마치고 어떤 밥을 먹이고 이런 것들, 어떤 장난감을 사고 이런 수준에서의 돌봄을 생각했지. 저도 고양이와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할 무렵에는 노년을 맞이하는 고양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해 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인간도 어리고 고양이도 어릴 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2마리 있고 꿈냥이와 무타가 있는데 꿈냥이는 캔디가 돌보던 고양이였고 무타는 제가 돌보던 고양이였어요. 무타도 제가 20살이던 때 길냥이로 저랑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리고 고양이도 어릴 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캔디님의 경우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 어쩌면 돌봄은 천천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며 시작된다기보다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닥쳐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꿈냥이와 무타 사이에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고막둥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이 친구는 돌봄의 시간이 없이 발병하고 아픈 걸 발견하자마자 일주일이 안 돼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돌보고 뭐고 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양이 돌봄에 대한 생각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꿈냥이의 돌봄이 시작된 것도 우리한테 뭔가 고양이 돌봄의 준비가 되어서 혹은 고양이 돌봄의 능력이 있어서 뭐라 하기보다는 고양이가 당장에 아프니까 죽겠으니까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약을 먹이는 것, 주사를 넣는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지만 해야 해서 시작하고 또 하다 보니까 할 만한 것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요 근래에 저희의 루틴을 살짝 소개하자면 전 거의 출근하기 한 3시간 전 즈음에 일어나서 고양이의 약과 밥을 먹이고 출근 준비를 하고 고양이 주사를 넣고 마지막 약을 먹여요. 그러고 나서 일과를 잘 보내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오메가3를 먹이고 인간들이 저녁을 또 먹고 그 다음에 고양이 식사를 준비하고 식전 약을 먹이고 식사를 지금은 강제급여를 하고 있거든요. 강제급여를 하고 또 인간들이 먹은 것과 고양이들이 먹은 것을 또 한바탕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고양이 주사를 놓고 마지막 또 약을 먹이고 요렇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이러면 밤이에요, 금방. 그럼 밤이에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약, 밥, 주사 이걸 다 챙기고 또 약과 약 사이에 1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둬야 돼요. 그래서 신경 쓸 게 제법 많죠. 요 루틴을 적응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직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그 일과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외박 못하는 거 너무 크고요. 여행 당연히 못 가고 이번 여름에 휴가 언제 가냐 뭐 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휴가도 못 가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에 고양이 약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9 to 6로만 놀러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캔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녁 일정이 서로 좀 있는 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고 그쵸, 있는 그쵸, 그쵸. 일들이.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저녁 일정 쿼터제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죠. 제가 저녁 일정이 있으면 오스님은 집에 있어야만 되고 오스님이 저녁 일정이 있으면 저는 집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같이 저녁에 뭘 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캘린더를 엄청 열심히 쓰게 됐고 그런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저희만 이렇게 살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저희 주변의 고양이들이 계속 아팠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도 어리고 고양이도 어릴 때 우리가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을 결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만나고 10년, 20년이 지난 거야. 우리의 그렇지. 나이가 그렇게 된 그렇지. 거야. 그래서 사람도 아프고 고양이도 아파. 그래서 그 시기를 그냥 함께 맞이한 거지. 그래서 고양이들도 비슷한 시기에 다들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다들 고양이가 이제 열 몇 살씩 되는 거지. 그래서 아파. 친구네 고양이 하나는 아파서 병원을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나중에서야 돌고 돌아 고혈압. 근데 이전엔 고혈압 아니고 또 이상한 병명 막 있어서 병원 진짜 오래 다녔었거든. 근데 지금 뭐 고혈압 약 먹으면서 잘 살아요. 우리 또 그 집 가서 약을 그쵸. 먹은 적 있었죠. 약 잘 먹이죠. 그래서 고양이 돌보는 법, 이제 거기서 고양이 약 먹이는 법을 확실히 배웠고요. 이 저희는 이제 꼼냥이 챙기면서 고양이 밥 먹이는 법, 주사 놓는 법에 대한 기술을 익혔죠. 그렇죠. 되게 최근 피아 조사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놀 수 있게 되었다. 두렵지 않다. 음. 고양이 입을 열고 밥을 먹이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엔 또 다른 친구네 집 고양이가 아파요. 근데 그 친구네 고양이가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가서 우리 집에 있는 그 피스톤을 챙겨서 그렇죠. 고양이 강제 급여를 시켜줬다. 근데 애가 실제로 밥을 먹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먹고 기운이 났어.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조만간에 수의대 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테이블 보는 법도 알게 됐잖아요. 그 수치. 그치. 피검사 수치. 피검사 수치의 항목들 이제 하나씩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크레아틴이 뭘 뜻하는지, 번이 뭘 뜻하는지 이런 거를 막 고양이 카페에서 배우고 이걸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피검사 수치를 보면서 아 괜찮구나. 아 심해졌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튼 이렇게 이 고양이 돌봄은 뭔가 저한테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것 혹은 주 돌봄자만 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없는 것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고정관념이 좀 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고양이 돌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꼼냥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초반에 제가 막 제 SNS에 글을 올리고 할 때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댓글이 제 친구가 저한테 오스님, 저 주사 놓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새 저도 친구네 고양이가 아프다고 하면 뭐 누구누구야. 나 주사 놓을 줄 알아. 나 약 잘 먹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저는 이 기간 동안 얻게 된 스킬?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걸 어디 휴가를 가겠다고 친구한테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하겠냐라고 하면 또 아니 그건 아닌데 정말 만약의 순간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거죠.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캔디님의 고양이 돌봄 능력이 확실히 레벨업이 됐거든요. 초반에는 막 주사 놓기 전에 막 물고 약 먹이기 전에 막 다치게 할 것 같다고 막 엄청 힘들어하고 하셨잖아요. 캔디님은 요 고양이를 돌보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게 있으십니까? 엄청 많이 배웠죠. 진짜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주사를 이 고양이 털 껍데기를 올리고 이렇게 피하에 놓는 것인데 털 껍데기를 올리기라니 너무 저 같은 설명이다. 근데 이제 잘못된 곳에 주사를 놓을까 봐 너무 두려웠고 혈관을 찌를까 봐.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잘못 나서
고양이 엉덩이가 멍이 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멍든 건 줄 몰라가지고 이게 뭔가 진짜 걱정한 적도 실제로 있었고, 고양이 밥 먹이고 약 먹이려면 고양이 주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그쵸. 입 양옆을 정말 눌러서 입을 억지로 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 양옆만 누르면 되는데 다른 곳을 누를까봐 너무 두렵고, 입 너무 벌리는데 과도하게 벌리게 해서 괴롭히는 걸까봐 너무 두렵고, 먹이다가 목에 걸리게 할까봐 두렵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난 안 하겠다, 미안하다, 오스, 네가 다 해주세요, 이렇게 꽤 오랜 시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스님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 사람의 일과가 있고 출근도 해야 사실 되고. 이게 어려웠던 게 이제 저의 학기가 시작되면서의 문제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꿈냥이의 병을 알게 된 건 2월 즈음이었는데, 그러면서 일정 시간 동안은 제가 조금 주로 담당을 하다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캔디 무서워하는 거 알겠고 뭐 알겠고, 그런데 우리 조금씩 연습해보자. 그래야 3월의 저녁 시간에 이게 가능해진다. 이 사이클이 그래야 완성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연습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그렇죠. 게다가 사실 지금 오스님이 굉장히 여전히 무리하고 있는 건, 오스님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 사료의 많은 부분이 몰랐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돼지고기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요. 몸에 묻으니까. 그렇죠. 아주 이것도 쉬운 일이 그래서 아니었죠. 실제로 사료를 바꾸기도 했어요. 그 돼지고기 함량이 좀 적고 다른 닭고기 함량이 높은 사료 파우치를 바꿨는데 그래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고양이와 합의 보는 법을 확실하게 익힌 것 같아요. 합의 보는 법을 익혔다고요? 그렇죠. 뭐 너도 견뎌라, 나도 견딜 테니 둘 다 서로 힘들고 불편하다. 근데 어떤 건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사실은 네, 제가 깨달은 아니요, 거죠. 근데 꿈냥이도 어떤 것은 받아들이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긴 한데, 그쵸, 그쵸. 꿈냥이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고양이랑 제가 하루 이틀 같이 산 게 아니죠. 2008년생인데 2008년부터 저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같이 살면서 저희 둘이 합을 맞춰 온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밥 먹이면 고양이가 밥을 뱉어요. 밥을 뱉고 주사 놓으면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아프고 싫은 거 너무 알겠는데, 그러고 나면 또 저한테 와가지고 안겨서 골골골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처음에 울었어. 고맙고 미안해서. 지금 울진 않아. 당연히 그래라. 너도 그래야지. 네가 고양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지에 우리가 다다랐군요. 그렇죠. 어쨌든 그 고양이에게 이해받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고양이도 이런 불편한 것이 자기가 돌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고양이도 이제 17년 살았으면 어느 정도 많이 어른이고 그런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이 해요. 대화를 통해서 제가 그냥 새삼 깨닫게 된 건, 그래, 돌봄이라는 건 어떤 되게 쉽게 편함, 편리함, 뭐 편안함, 뭐 이런 것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돌봄은 불편해. 불편하지만 좀 견뎌. 이런 것까지가 돌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갑자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돌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마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내가 돌봄을 잘 받을 결심과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견디고, 제가 친구들한테 돌봄 이야기 할 때 제일 많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는 내 똥을 닦아줄 수 있냐? 그럼 사람들이 열이면 친한 친구들, 열의 9은 야, 내가 그걸 하지. 네가 정말 그런 상황이면 왜 못 닦아줘?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네 똥을 닦아주는 건 괜찮냐? 라고 하면 열의 9은 그건 싫다. 그치? 그럴 바엔 그냥 혼자 죽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의 수치,
나의 괴로움, 음. 나의 싫음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돌봄을 받기 위한 결심이기도 한 거죠. 특히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겸연쩍음?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건 조금 민망해. 내가 누굴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조금 쑥스러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아파. 그럼 내가 약 사다 주는 거 뭐가 어려워. 해줄 수 있지. 근데 내가 아파. 전화하는 게 힘든 거지. 수화기를 들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약을 사다 줬으면 좋겠어. 물론 캔디와 우스는 특별한 관계니까 이 관계까지는 괜찮은데 나랑 정말 친한 친구여도 어떤 사람은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고 캔디는 좀 덜 어려워하죠. 저보다. 모스님은 나중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쵸. 낯짝을 두껍게 하는 연습. 아니야. 낯짝을 두껍게 하는 연습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고마워하는 마음을 더 키우는 거죠. 미안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을 약간 줄이고. 거기까지가 낯짝을 두껍게 하는 연습인 것 아니야. 같긴 낯짝을 한데. 두껍게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다른 문제야? 알겠습니다. 캔디와 오스의 서로 돌봄 이야기, 고양이 돌봄 이야기, 이렇게까지 하니까 지금도 약간 자연스럽게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2장이니까. 사실 퀴어 커뮤니티에서 돌봄이라는 주제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떠올려 보니까 캔디와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 동네로부터 돌봄을 받는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미. 캔디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죠. 기억해요? 하죠. 제가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한번 크게 알았어요. 먼저 누웠는데 캔디의 친구들이 저를 먹이라고 이 보신을 해야 한다며 음식을 막 챙겨주기도 하고 약을 챙겨주기도 하고 막 지금도 때가 되면 막 비타민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환대가 사실은 조금 낯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지 좋았지만 낯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돌봄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 나 결혼 안 해. 결혼 같은 걸 왜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은 좋고 신나서 그러나 본데 네가 늙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러면은 힘들다. 너랑 같이 사는 사람이 서로 지지해주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괜찮다. 나는 지금 이 동네에서 나같이 혼자 살고 아니면 그때 커밍아웃 안 했으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둘이 살고 셋이 살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서로서로 되게 많이 챙겨주고 아프면은 약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이런 거 다 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큰 의미에서 서로 돌봄이 되게 이 동네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 나 혼자일까 봐가 굉장히 크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과 불안이 크기도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노후 보장이 암 보험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나는 아프기만 하면 어디 1인 병실에 들어가서 호화롭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하고 내가 늙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것이 두렵고 이런 것은 진짜 다른 문제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와 돌봄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돌봄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관계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돌봐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하는데 큰 기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법적인 뭐 제도 안에서의 인권이 논의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으니 우리들끼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마음이 각자가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회가 상상하는 혹은 생각하는 이 돌봄 체계 안에서 소외되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랑 캔디님이 주로 내원하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둘이 서로가 서로의 돌봄을 담당하는 보호자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 진료를 볼 때 함께 들어간다거나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뭐 말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딱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만 가면 이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갔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아니고 요즘 다른 거잖아. 주민센터? 주민센터도 아닌데. 뭐 여튼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어떤 청년 지원 사업 이런 걸 신청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아니야. 누구랑 같이 살아. 근데 1인 가구야. 가족도 친구도 계약 관계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동거인을 데리고 왔어. 근데 얘는 뭐지? 여튼 이 둘의 관계는 뭐지? 다 수상해 보이는 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창고 앞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는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가 너무 스트레스야. 요즘 물론 많은 것들은 다 모바일 환경에서 가능하지만 어쨌든 뭔가 대면하고 아니면 유선 전화를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설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막 골치가 아픈 거죠. 내가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덜그럭거리는구나. 내가 참 이상한 존재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왜요? 아니 오수님 그것 때문에 장학금 신청도 못했잖아요. 그쵸. 제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보험이 서로 한번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쓰리잡러가 되면서 저도 4대 보험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직장 가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게 또 좀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서류를 띄면 그런 게 나왔었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막 별의별 서류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그 건강보험에 관련된 서류였고 이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처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뭔가 설명하고 해명하고 소명해야 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아직 생긴 건 아니에요. 생기게 될까 봐 걱정되어서 장학금 신청을 약간 꺼리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뭐 국가든 아니면 이 사회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든 간에 나를 설명하고 막 해야 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 혹은 생기는 요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퀴어 커뮤니티라고 얘기하지만 모두의 법 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뮤니티가 중요한 건 이런 돌봄의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들마다 이걸 헤쳐나가는 것은 사실 물론 내 혼자만의 머리로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내 혼자만의 머리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줄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일단 힘이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볍게는 뭐 반찬을 하나 해다 줬어. 아니면 꾸준히 전화해서 너 약 먹었니? 라고 물어봐주는 친구가 있어. 이게 나한테 응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큰 일이 닥쳤을 때 친구가 법적으로는 이런 걸 할 수 있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같이 설득하고 뭐 의사에게 이들의 관계가 이런 것임을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통하든 통하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커뮤니티에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내가 혼자 병원 갈 때 같이 갈 사람 없어 너무 슬플 수 있잖아요. 그냥 가서 내가 얘 보호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참고로 병원 동성 파트너가 계신 분들 병원 가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게, 병원에서 이렇게 증명서 떼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무슨 관계세요? 그러면은 그냥 친구예요 하지 말고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가족이에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 주세요. 심지어 와이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의사들이 뭔가 잘못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항의하고 싸워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퀴어 커뮤니티는 굉장히 생각보다 든든하고 끈끈하고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는 주변에 활동가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정체성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단체에 문의, 도움 요청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뭐 병원이든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뭐 법률적인 어떤 도움이든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퀴어 프렌들리한 공동체들이 이미 꾸려져 있기도 하고, 뭐 아예 뭐 단체가 있진 않더라도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조언이 필요해, 이런 상담이 필요해 하실 때 뭐 검색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도 좋고,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아직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젠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지만 퀴어 프렌들리한 병원들이 옛날보다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물론 집에서 멀고 서울의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 병원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더 나눠볼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돌봄과 관련된 얘기는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돌봄과 나이듦,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서로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떠올리게 된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76번째 여름날의 무지개라는 책인데, 주주베부스에서 나왔고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뭐 알라딘이나 경호문고나 찾아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책 소개를 간단히 제가 할까요?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책 정말 재밌었는데, 일단 만화라 보기 쉽기도 하고 책도 엄청 커요. 근데 이 얘기가 그거예요. 할머니 둘이 살았어. 둘이 커밍아웃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야. 커밍아웃 하지 않고 두 분만. 그렇죠. 주변에 엄청 많은 퀴어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었고 아니었고. 오픈니가 아니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결국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퀴어들이 많이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플레이 아데나라는 성소수자 공동주택 단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런 성소수자 공동주택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요양원 같은 그 은퇴 후에 사는 곳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친하게 이웃들과 지내면서 커밍아웃도 하게 되고, 그 안에 사람들과 퀴어 노인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현실에 맞닿아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픽션이긴 한데, 이 시니어 성소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작되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 속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가의 인권운동, 뭐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를 살짝 엿볼 수도 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노년도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퀴어로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우리가 아까 고양이 돌봄 얘기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뭐 어떤 친구들 나이 먹으면 그냥 콱 죽어버리지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떻게 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돈 열심히 잘 버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막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고 내가 나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현재를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욕망이나 나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이 들어서도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퀴어 돌봄에 있어서 너무 퀴어의 돌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나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변에 트랜스젠더 친구가 있어. 트랜스젠더 친구는 수술을 다 했어. 수술을 다 했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술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가면은 그걸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고 의사들이 이 수술한 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안심할 만한 의사가 아니면 몸을 보이기 어렵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갔어. 트랜스젠더들이 요양원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몸을 닦아주고 이 몸 상태를 봐주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분들이 감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몸을 보일 수도 없고 응? 억지로 보이게 됐을 때 그들의 시선이 어떨지 그들의 판단이 어떨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퀴어 간의 돌봄, 퀴어를 이해하는 돌봄이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기도 한 거죠. 저도 저의 노년을 상상했을 때 뭔가 이런 복지시설에 가게 될 나를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우리만 해도 부모님의 노년, 아니면 조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조부모님의 노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걸 상상해보고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뭐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누군가 내 몸을 의탁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 그쵸. 그래서 외국 보면은 소위 성소수자 인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사는 노인들도 은퇴한 후에는 커밍아웃을 했다가 커밍인을 한다는 설문 결과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아까 말한 대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어떤 감수성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다는 거지. 그냥 자기는 독거 노인인 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화 속에서 이 인물도, 물론 이 인물은 오픈리 퀴어가 아니었으니까 더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이 요양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응.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게 된 때 아무에게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또 사실 막 떠보기도 해요. 이 할머니는 약간 티나는 분이었나 봐. 사실 조카도 알고 있고 이 주변 사람들도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 할머니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할머니는 절대 말하지 일절 않아. 함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화가 저에게 좀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퀴어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는 이거 말고도 그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몇십 년 같이 산 레즈비언 커플 다큐멘터리가 네.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노년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듣고 계신 분이 뭐 10대일지 20대일지 50대일지 60대일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좋습니다. 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친구들과 돌보고 고양이 돌보는 거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돌봄? 그렇죠. 자기 돌봄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가 자기 돌봄을 잘하는 사람이냐? 잘하십니까? 자기 돌봄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한다는 걸까? 모르겠지만 어. 자기 돌봄을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의 돌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그쵸. 캔디는 저한테는 병원 가라는 소리를 되게 쉽게, 되게 자주
되게 많이 하는데 본인이 아플 때는 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 봐요. 귀찮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면에서 닥달을 할 때가 있고 막 갔냐,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얘기해라, 뭐 뭐라고 했냐, 막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자기 돌봄의 시작이겠죠. 여러분들도 자기 돌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주변 사람 백날 챙기다가 나를 안 챙기는 것은 안 된다. 나를 챙기고 나서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지금 너무 소름이 돋는데 응.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응. 카톡이 왔어요. 2025년 9월 산림이 꿈꾸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건강돌봄 총조사를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 혹시 듣고 계시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있으시다면 이거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산림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오프닝에서 소개할 때 은평구에 살고 있는 네. 요 소개를 또 하시기도 했으니까 네. 은평구의 자랑. 산림의 플레임이 뭐죠? 제가 방금 읽은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창을 닫아버렸는데 저희는 그냥 산림이라고 편하게 부르기도 하고 찾았습니다.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산림의원과 산림치과, 산림한의원 등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협동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산림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산림을 굳이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 산림이 성소수자 진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실제로 병원 가서 보면 이렇게 나만 있는 게 아니군 이런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게이더가 그렇게 훌륭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 의사들이 진료 보는 뭐라고 하죠? 데스크에 무지개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지금 주로 내원하는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병원이 바로 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확고하니 거기서 더 자유롭게 내 몸 혹은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맞습니다. 성소수자 친화적 진료라고 하는 것이 이 협동조합이 가야 할 방향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소수자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몇 개의 의료 단위들이 같이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코호트 조사라고 하는 트랜스젠더들의 삶과 의료에 관련된 걸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소수자로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은평구에 있는 산림의원에 와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물론 산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6호선 망원역에 무지개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도 있기도 하고 대학병원 중에는 LGBTQ 센터가 있는 대학병원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저희가 리스트도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늘 돌봄이라는 주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어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요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돌봄 이야기는 정말 해도 끝이 없고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맛보기로 여러 가지 맛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좀 심화시켜서 한 개씩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삶에서 내가 경험해본 돌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까 산림의료
복지사회적협동조합, 네, 의사선생님 모셔서 하긴 퀴어 의료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의 마지막 순서, 퀴어 동네 이장의 소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장의 소리를 앞에서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이장의 소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치키치키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볼까요? 치키치, 키차카차 카 초코초, 고, 초, 고. 초. 자, 2025년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 동네에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캔장님? 여름의 한가운데라기보단 여름을 약간 비껴서기 시작하면서 퀴어 문화 축제들이 열립니다. 8월 31일에는 춘천 퀴어 문화 축제가, 9월 6일에는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꼭 춘천 살고 인천 살아만 갈 수 있는 거 아닌지 아시죠? 이번 기회에 춘천과 인천에 겸사겸사 나들이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단체 한국성적서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는 성소수자의 나이듦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수다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월의 수다회 주제는 나이듦인데요. 퀴어로서 나이듦에 대해 상상하는 것들, 내가 꿈꾸는 나의 노년, 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70대를 보내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9월 5일 금요일 저녁엔 온라인 줌으로, 그리고 9월 6일 토요일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너무 가고 싶다. 네. 네. 저희가 캘린더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캘린더 한번 살펴보시고 캘박하시고 참여 링크 저희가 공지로 내보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 캔장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까지 어쩌면 오스도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 흔치 않은 기회. 그렇습니다. 캔장님의 이장의 소리 감사했고요.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자유롭게 댓글, 메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님 인사해 주시죠.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는 여전히 이장이 되고 싶어를 알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 돌봄이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좀 얘기를 솔솔 풀어낸 것이 부족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에 꼭 2번, 3번 더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또 만나요? 우린 다시 만나겠죠? 우린 다시 만나요?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만날 거야? 그럼 만날 거야. 뭐야? 너무 느끼해. 느끼하게 한번 끝내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린 다시 만날 거야.